교실 안에서 벌어지는 소리 없는 전쟁, 바로 학교 폭력인데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이 학교 폭력을 당한 학생 수가 100명 중 2.1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역대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또한 이 학교 폭력의 양상이 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고수 김진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김진우입니다. 자, 제가 지금 학교 폭력의 양상이 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시청자분들께 드렸는데 어떻게 변하고 있는 건가요? 요즘 학교폭력에 노출된 학생들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약 4.2%가 학교폭력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네네. 과거에는 초등학생들은 거의 없었고 고등학생들 위주였는데 네네. 요즘에는 초등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찾아오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아, 충격적인데요. 저도 이제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이기 때문에 남의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도요. 특히 많이 안타까웠던 사건이 있었을까요? 네, 가장 많이 안타깝고 기억에 많이 남았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피해 학생이 장애가 있었던 경우였습니다. 피해를 받은 학생이 가해 학생부터 어깨를 부딪히거나 하는 사건으로 시작해가지고 점차 심각한 폭력까지 이르렀습니다. 가해 학생도 중간에는 피해 학생이 장애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계속 심하게 학교 폭력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각한 과정을 겪다 보니까 네네. 피해 학생의 정신적 장애가 초기보다 심해졌습니다. 이제 아픈 학생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라도 괴롭힘을 중단했으면 피해 학생도 장애가 심해지진 않았을 것이고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도 중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많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아이고, 이거 이제 이 사건도 우리 고수께서 맡으셨던 거죠? 네네, 맞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잘 해결이 됐습니까? 결과는 뭐 양쪽 다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아, 그렇죠. 뭐 상처가 남잖아요. 그렇죠? 네, 해결이 맞습니다. 됐다고. 예. 이제 부모로서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내 아이가 학교 생활하면서 조금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알고는 있지만 관여하지 말자 이런 부모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학교 폭력이 시작되면 아이들이 사소한 사인이라도 주거든요. 네네네.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 같은 반이 되고 싶지 않은 학생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그런 순간을 정확히 캐치해가지고 절대로 지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예. 그런 사인을 보냈을 때 지금 학교에서 문제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스스로 이겨내지 못해서 누군가를 괴롭히고 있다거나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시간이 오래될수록 피해 증거가 사라질 확률도 높으므로 초기에 대응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증거 얘기를 하셨는데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물론 물적 증거가 있으면 금상첨화겠지만 없더라도 사건 해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거나 신빙성이 있으면 중요한 증거도 사용됩니다. 그게 아니어도 정황 증거와 같은 간접 증거도 사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목격자의 증언 아니면 피해자 일기 등이 해당될 수 있고 네. 피해 학생이 전문가를 통한 상담 결과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일 것 같아요. 학교 폭력이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학교에 학교폭력 발생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담임선생님 아니면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께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말씀드리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한 후에 절차에 따라서 사건을 처리해 주실 겁니다. 다음으로는 피해가 심각한 경우에 해당되는데 바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고소는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네네. 병행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직업이 변호사시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소송에서 이기고 가해자가 처벌을 받으면 보람을 느끼실 거 아니에요? 승소했을 경우죠. 근데 이 학교 폭력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도 어린 학생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래저래 마음이 좀 불편하실 것 같아요. 이 학교폭력 사건은 승소라는 개념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러네요. 물론 사건을 승소하면 굉장히 보람차지만 이 승소의 영역이 굉장히 좁은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드문데 그럼에도 학교폭력 사건에서 승소라고 할 수 있는 경우가 단 한 가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명백하게 학교폭력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신고를 당한 경우입니다. 이게 이제 어른들 사이에서는 무고잖아요. 네, 실제로 저도 경험이 있는데요. 네. 사건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학생들 요즘 스마트폰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단톡방에 없는 학생을 단톡방에서 험담하는 경우에도 학교 폭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단톡방에 참여하고 있지만 동조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메시지를 읽지 않은 학생인데도 험담을 당한 피해 학생이 신고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 학생의 경우에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네네. 가해자로 같이 묶여가지고 지목된 억울한 경우였죠. 진짜 억울하겠네. 네, 다행히 이 사건 잘 대응해가지고 네네.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 이 역시 초기에 증거들을 잘 수집해가지고 네네. 예, 잘 소명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 이렇게 이 학교 폭력이라는 게 사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웃음소리만 들려도 시원찮을 판에 이해 못지않은 또 하나의 문제점이 바로 학교에서 벌어지는 교권 침해 문제입니다. 이 문제들도 이제 뉴스로 많이 나오곤 하는데요. 김진호 고수께서도 교권 침해와 관련된 사건을 변호를 담당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건들이었나요? 예를 들자면 교사가 수업하는 중에 교육용 태블릿으로 딴짓을 하거나 네. 아니면 자기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교사를 험담하거나 아니면 몰래 사진을 찍는 등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건별로 물론 대응하는 방식은 모두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핵심적인 경우는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고수가 하시는 일은 굉장히 특수한 분야이면서 학생과 선생 사이, 학생과 학생 사이의 어떤 다툼을 해결하는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해결하더라도 이러면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예전에 보니까 법조 드라마 보면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떤 변호사는 막 떡볶이 먹고 이런 장면도 나오던데 고수께서는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하십니까? 동료 변호사들과 퇴근 후 아니면 주말에 모여가지고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먹거나 해가지고 사실 이제 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스트레스를 공유하고 네네. 성토하는 그런 자리를 열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사건 변호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활동을 하고 계세요? 네,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해결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네. 제가 또 하나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발생하기 전에 네. 방지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입니다. 제가 사실 학교 폭력 분야를 제일 처음 접했던 게 청소년 관련된 강연을 시작하면서였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 혹은 부모들에게 기초적인 교육을 진행하면서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 그리고 대응 방법을 일깨워주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공개된 메시지 방이나 홈페이지를 이용해가지고 학생들 상대로 상담도 해주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제가 즉각 상담 드리고 있습니다.